자, 안보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네. 예사로운 그냥 보통 때 쏘던 그런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이게 집속탄을 그 안에 탑재한 그런 탄도미사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속탄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예, 집속탄은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무기를 한 대로 묶어서 만든 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저기 잘 나오네요. 예. 저 이제 모 폭탄이 있는데 날아가면서 목표지 근처에 가면 공중에서 딱 수백 개로 이제 쫙 쪼개지죠. 몸이 쪼개지면서 안에 있는 작은 폭탄들이 엄청나게 흩뿌리는 건데 예. 단순히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서 딱 타격을 찍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떨어지는 거 보여주네요. 예, 지금 저 영상이고 A탱기에서 이제 네. 저 실험하는 모습이죠. 네, 저 집속탄이 저기 작은 것 같아요. 저건 좀 작은 겁니다. 예, 작은 집속탄이고 큰 집속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제 6.5에서 7헥타르의 7헥타르를 커버할 수 있는 집속탄이 있거든요. 그게 전쟁에 많이 쓰이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축구장의 연 10배 정도. 9배에서 10배. 10배를 집속탄 하나로 다 카바를 치는 그런 폭탄인데 저 폭탄이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비인도주의적 무기다라고 해서 비판받는 폭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게 자폭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떨어지니까 누가 그 폭탄에 맞게 될지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이제 딱 타겟 정해서 딱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상대 적군이 있기 때문에 그 적군을 제압하게 쏘는 건데 예. 집속탄은 어떻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그 적군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그렇죠. 보는 겁니다. 민간인부터 해가지고 뭐 애들도 다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민간 가옥도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폭탄이다, 비인도적 폭탄이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게 왜 문제냐면 이번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쐈는데 그 탄도미사일에 저 집속탄을 실어서 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저 집속탄을 여차하면은 남한으로 쏴가지고 축구장 10배 크기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군사 작전을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 종류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딱 한국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크게 보면 이번에 6일에서 8일 사이에 예. 총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탄도미사일 쐈는데 하나가 이제 250km 되는 거, 하나는 700km 되는 거. 사정거리가 짧게 길고 있는데 사정거리 250km짜리는요. 지금 평양에서 쏜다 그러면은 서울과 대전 그 사이에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00km 탄도미사일은요 한반도 싹 다 들어가요. 남한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저 집속탄을 짧은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도 있고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전역이 전부 다 집속탄의 사정 범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실험한 그 탄도미사일 탄두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예. 탄소 섬유탄이라는 것도 시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일명 정전 폭탄이라는 건데 전기를 다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전 폭탄인데 네. 이게 이제 블랙아웃 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말 예. 그대로 이제 영어로 하면 블랙아웃인데 이거는 이제 니켈과 탄소 섬유가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나오네요. 예. 저기 날아가서 저게 어디에 이제 쏘냐면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송전탑이나 변전소 이런 데에서 위에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탄소 섬유가 막 이제 나부끼면서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전선에 붙잖아요. 예.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쇼트를 만드는 거예요. 합선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게 합선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기가 탁 나가버립니다. 어허.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위력제냐면 저게 이제 송전 이제 선이라든가 변압기 변전소 이거를 잘 타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 전체가 다 블랙아웃이 될 수 그러게 있다고 되겠죠. 하더라고요. 변전소가 예. 망가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보통 저게 어떤 데 많이 쓰냐면 병원에 많이 써요. 군인 병원. 그러니까 군인들이 부상을 입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국군 뭐 통합병원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예.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병사들을 치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감을 만들고 극도의 공포심을 만드는 거죠. 예, 예. 병원을 블랙아웃 시키고요. 또 이제 공장, 무기 공장 같은 거 블랙아웃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신호체계가 돌아가야지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사거리도 많고 이러니까 교차로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딱 마비시켜버리는 아니 거예요. 한국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장도 많고 그리고 발전소도 많고 변전소도 많은 이런 나라에서 나라의 적국이
이런 폭탄을 실험한 거 이건 정말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치명적이죠. 이게 실제로 전쟁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걸프전하고요, 코소보전에서 이게 쓰여 있었어요. 쓰여가지고 그 나라는 사실 이제 뭐 선진국가가 아니다 보니까는 대도시의 어떤 정전 블랙아웃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 이것을 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효과 있는 거 없는가 실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효과가 굉장히 크다. 도시 하나쯤은 그냥 정전 상태로 암흑청주로 해서 이게 일주일은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의외로 굉장히 빨리 치유될 수 있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를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탄소 섬유를 재빨리 수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걸 한 발 안 쏠 거 아닙니까? 여러 발 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자탄 같은 게 엄청나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탄소 섬유가 여러 군데 높은 곳에 달려 있으면 수거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 하나쯤 한 일주일 정도 완전 암흑청주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무기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북한에서 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명적인 한국한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무기를 북한이 실험하고 쏘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국군이 우리 국방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주한미군이 알려줘서 너희 이거 지금 북한이 이런 미사일 쏜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겨우 알게 된 거라면서요. 참 이게 황당한 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위협받는 당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군은 사실 제3자예요. 근데 우리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미사일 발사체 쏘는데 그걸 모른다? 그리고 제3국인 미국이 그걸 알고 우리한테 알려줘서 그때서야 알았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안보 수준이 얼마나 참 굉장히 허약한가, 한계가 많은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은 전시작전권 전환 뭐 자주국방 할 수 있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그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감시 자산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이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자, 보통 감시 자산이라면 메뉴에 떠 있는 거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이죠. 위성.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조기 경보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에 따라 가지고 딱딱딱 감시 자산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감시 자산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뭐라고 합니까?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왜? 우리나라 국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현실이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알고도 이거를 외면한 채 야 그냥 전시작권 돌려줘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과 감시 그리고 안보망 방공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받아도 우리가 북한 미사일 쏘면 쏜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될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미군과 함께 잘 연계돼가지고 이란이 미사일 딱 쏘는 순간 아이언돔이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막아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뚫으려고 지금 집속탄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 서울이 불바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저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이재명 이제 정권이 정말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권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그 다음 날 미사일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시기를 잘 봐야 돼요. 미사일이 언제 나왔느냐?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미사일 쐈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창피합니까? 쪽팔린 겁니까? 그래서 발표를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발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군은 알려줬는데, 그렇죠. 미군은 동맹으로서의 어떤 그 신의를 다 지키기 위해서 정보를 줬는데, 그쵸. 국방부에서 뭉갰다. 그렇죠. 뭉개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새어 나오니까 시간 지나면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에서 국방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알려진 거죠. 그렇죠. 그때서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아마 이거를 미리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감춤으로써 속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미사일이 올라온 거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억나요? 문자로 받았던 기억이 있었죠. 윤석열 정부 때 문자가 왔었어요. 너무 많이 왔죠. 자주 왔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디로 뭐 미사일 실험했다. 하면서 뭐 대패락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게 따로 알림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눈을 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시기가 너무 창피하고 쪽팔린 거야. 사과를 해가지고 사과를 바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미사일 쏘는 거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이번 선거 때 이게 지적받으면서 아니 사과 기껏했더니 미사일로 응수받으면서 그게 무슨 이재명 정권이 선거로 연결되는 거. 이재명 정권이 무슨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북한의 굴욕적인 외교밖에 못하는 이재명 정권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걸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뭐든지 다 선거에 연결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 지금 선택하고 풀고 정보도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선택적으로 가리고 있다. 저는 이를 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게 여러분 국정농단인 겁니다. 대통령이 말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순간 그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고요. 국방장관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 되는 건데 그건 반역이거든요.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적이 된단 말입니다. 이적.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근데 이 안규배 국방장관 이적죄의 무서움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방에 있는 병력을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좀 이거 황당한 일인데요. 예. 철착선에 있는 GOP 병력을 22,000명이거든요. 예. 근데 그를 6,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아니, 거의 그리고- 4분의 1. 진짜 거기다 대신에 AI를 채우겠대요. AI로 채우겠다. 그러니까 AI 이제 CCTV 감시망인데 이게 예. CCTV에다가 AI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감시하는 이제 첨단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취지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이재명 정권이 자랑하는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답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철책선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AI 그 시스템이 발견만 하면 뭐 합니까? 발견하고서 그다음 뭐 하죠? 조치를 해야죠. 출동해갖고 제압을 대응을 해야 해야죠.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귀순병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예. 군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AI로 대체해버린다고요? 그럼 AI가 나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발표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AI가 수준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예. 아니 미국은 뭐 팔란티어든지 클로든지 뭐 다 최고의 AI 전력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AI 수준은 분명한 건 중공보다는 아래입니다. 해킹 당할 수 있어요. 뻥 뚫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던가 중공이 들어와도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감당할 자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제 본인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큰 계획은 세웠어요. AI로 대체하고 병력을 뒤로 그럼 뭐 뺀다. 병력이 우리가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복무 기간이 너무 줄여나갖고 좀 힘드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갖다 AI로 채우고 병력을 갑자기 확 줄여버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전방에 최전방에 있는 병력을 그 전에 기억나시죠?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에게 몽둥이로 3단봉. 3단봉으로 이제 뭐 막사를 지킨다든가 뭐 이제 병무소 지킨다든가 뭐 이렇게 지령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큰 비판이었습니까? 근데 예. 이제는 3단봉을 진 군인 숫자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군은요 전혀 병력이 줄지 않거든요. 예. 그 병력을 어떻게 합니까? 호시탐탐 남한을 넘어오고 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언제 어떻게 도발을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김정은은 저희 휴전선에 있는 그 방어막을 같이 더 강화시키고 지뢰 더 깔고 맨날 그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월경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왜 무장을 해제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좀 전에 우리가 북한에서 어떤 무기를 시험했죠? 집속탄, 탄소섬유탄. 탄소섬유탄. 이게 예. 쥐약입니다. 예. 탄소섬유탄 맞으면요. AI 꺼져요. AI 전부 다 블랙아웃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면요.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구멍이 날 수 있죠. 한 일적 타격만 때리면. 예. 근데 AI 그 시스템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워가 어떻게 들어오죠? 다 전기예요. 전기잖아요. 전기는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시켜 놔서 그래서 한 곳에서 발전시켜 가지고 전기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곳만 때리면 어떻게 되죠? 탄소 섬유탄으로 한 곳에 전기 보내고 때려버리면요. 전부 다 AI가 블랙아웃 되면서 그 동작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책선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위 출신이 안규배 장관이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방에 병력이 없는데 그렇죠. 6,000명밖에 없는데 네. 6,000명으로 155마일 휴전선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게 난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예. 이 AI가 저는요 또 위험한 게 지난번에 그 기억나세요? 이제 우리 해양 경계용 CCTV를 우리나라 국산으로 이제 설치했습니다. 2020년에. 예. 근데 알고 보니까 택가리 한 거야. 어. 무슨 제품을?
중국 제품을. 그러니까요. 그런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산품 아니면 조달처에서 안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수지를 맞추려고 싼 거 중국에 수입해서 국내 공장에서 택가를 가지고 국산처럼 만들어서 납품한 게 이런 중국산 CCTV뿐만 아니라 또 뭐 되었죠? 태양광 관련 부품도 전부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태양광 관련된 몸체의 70%가 중국산에 떼 가지고 이게 감사원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여기서 AI 경계 이게 시스템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게 중국산에 안 썼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2024년 9월 2년 전입니다. 얼마 전에요. 네네. 2년 CCTV 1,300대가 철거된 거 아세요? 그때 기억나죠? 중국 우리나라 휴전선에 철책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CCTV 1,300대가 전부 다 중국산이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백도어가 있어요. 백도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격으로 탁 아이고야. 전송을 요청하면은 여기에 찍힌 영상이 전부 다 중국으로 실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몽따 묻힌 그 영상을 다 삭제해 버릴 수도 있겠죠. 삭제할 수도 있죠. 아니면 AI 기술 좋아지면 없는 가짜 영상을 심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중국 법이 그렇습니다. 중국에 보면 국가정보법이 있어요. 그 법에 뭐라 되어 있냐? 정부가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모든 기업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군사 관련 시설이라든가 군사 관련된 제품 이런 것들은 미국은요 아예 중국 거 못 쓰게 해요. 예. CIA, FBI, 국방부 전부 다 이런 그래서 것들 화웨이가 못 들어오고 있죠. 그 화웨이가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뻥뻥 뚫려가지고 2년 전에 들어왔다니까요. 그 뒤늦게 발각돼가지고 1,300대 전부 다 교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또 AI 시스템 만든다고요? 저는 이거 이재명 정부가 또 중국에 뭔가 돈벌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AI가 좋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결국에는 우리 군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엔 사람을 고치는 일, 우리 다친 장병들을 고치는 일인데 지금 군의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절반밖에 없다면서요? 네네. 참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좀 황당한 얘기인데 군의관 가면요 예. 36개월입니다.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면 몇 개월이죠? 18개월입니다. 두 배나 차이입니까? 딱 두 배입니다. 딱 두 배. 그러니까는 청춘을 예. 이제 의대생들은 의사를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예. 의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빨리 의과대학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또는 이제 필수 의료 시설 없는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싶을 건데 예. 군대에서 3년 동안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나 군의관 안 갈래 어허. 라고 하면서 일반 사병으로 빠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반 사병으로 빠지면 보통 어디로 갑니까? 의대 출신들은요 군의관이 아니라 의무병으로 빠져요. 의무병으로 빠지죠. 그렇죠. 의무병으로 빠지죠. 의무병으로 해서 18개월 딱 하고 그렇죠. 대충 애들 그냥 까졌어 데일밴드 붙여주고 그렇죠. 빨간 약 붙여주고 빨간약 발라주고 대부도 붙이고 소화제주고 뭐 소화제주고 그런 그 역할을 보통 하는 건데 그게 의대생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나타납니다. 진짜. 작년만 하더라도요. 예. 지금 의무관이 거의 한 700명 가까이 지원자가 있었대요. 예. 근데 올해는요. 그 절반도 안 되는 304명이랍니다. 304명이 지원해서 군의관 가겠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군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대신에 현역병 저 나오네요. 병원을 예. 간다는 거는 자, 군의관 임관 예. 인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막대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예정돼 있죠. 그게 304명이고 작년에 692명 거의 7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800명에서 한 번에 팍 떨어질 수가 700명 있지? 사이인데 올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의대 입학한 그 대학생들이 미리 그냥 현역병으로 나 갔다 올게. 1학년 예과할 때 그냥 먼저 갔다 올게. 갔다 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8개월밖에 안 되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내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서서히 꺾이지 않고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군의관 이제 제도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인 뭔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진짜 이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미군 조종사가 이제 이란에 이제 추락했을 때 네. 그때 미군이 전체가 쫙 해서 특수부대에 가서 구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구해 오더는데 만약에 다쳤어 현장에서 방금 응급처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병사들이 용감하게 돌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치더라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고 그런 전우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니 우리는 군의관이 없어. 우리 부대는 누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큰일 날 얘기들을 지금 이 정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좀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아들 같은 경우 다 군대 예, 우리나라 이제 의무병 제도니까 군대에 보내서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군대 가서 다치지 말고 몸을 성하게 다시 전역해라. 그걸 예. 다 바라고 있을 건데 그걸 관리해주는 최전방에 최고 전 앞에 있는 군의관 수가 적다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근원적으로 좀 군의관 제도를 좀 기간을 조정하든지 예. 아니면 군의관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돼요. 이렇게 군의관 을 이제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은 급여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 좀 어드밴티지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죠. 해야지 군의관들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또 막 속보가 들어온 거 요거 하나 제 노트북 좀 잡아주겠습니까? 네. 지금 정원호 후보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그냥 바로 그냥 과반 득표를 얻었나 봅니다.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오세훈 아직까지 지금 결과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오세훈 후보, 박수민 후보, 네. 그리고 윤희숙 후보 이렇게 네. 예비 후보 3명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자 정원호가 올라왔어요. 네. 이러면 좀 해볼만 한 거 아닌가요?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다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저 올라와라 라는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터뜨릴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예, 터득 굉장히 많고 어.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사진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칸쿤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원호 후보는 칸쿤에 있었던 그 당시의 현장 사진, 그 세계 최대 휴양지, 럭셔리한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칸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을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는 스노우클링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스노우클링 때 사진도 나올 것 같고요. 오후에 또 박물관도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진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 재밌나 기대돼요. 기대되죠. 아마 지금 준비한 사람들 어디 있다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여론조사 조작한 거 조작한 이게 굉장히 커요. 그죠. 장해찬 전 최고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본인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당선되더라도 633 원칙에 의해서 1년 내에 보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당선 무효가 될 거라고 분명히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정원을 이렇게 밀어붙였다. 저는 굉장히 민주당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 이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이번 선거 해볼 만하다. 좀 좋은 일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였나 그제였나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에서 확정됐잖아요. 확정됐죠. 그러니까 다들 국민의힘에서 해볼 만하다. 추미애 나와서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 반응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뭐 얼굴도 많이 이름도 많이 알려졌지만 호불호가 확실해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히려 그렇게 호불호가 확실한 추미애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후보 잘 내면은 전재수 후보도 지금 방금 지금 민주당이 줄줄이 지금 또 이제 공천 또 후보를 나왔네. 발표한 모양이네요. 네. 예, 좀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부산시장 그 후보는 전재수로 확정이 됐다고 전재수로 합니다. 확정이 됐고요. 그럼 다 서울, 이거 경기도, 괜찮은데? 부산 다 해볼 만하네요. 예. 예, 지금 뭐 전재수 후보도 통일교 문제 있죠, 까르띠에 문제 있죠, 밭도록 문제도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인데다가 지금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시장하고 붙으면 그 박형준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박형준 시장 1.5선을 했거든요. 예. 하면서 청년 정책을 굉장히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 유출되는 데이터를 봤는데 박형준 시장 집권기에 청년 유출이 가장 적었답니다. 그래요? 청년에서 일자리가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떠나는 청년들이 그만큼 그렇죠. 적었다. 가장 적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런 이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하게 되면 전재수 후보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될 거다 말씀드리고 정원호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해볼만하다. 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 이게 쟁점이 되면요 버티기 힘들 거고 또 서울 시민들도 아니 우리가 서울시장 뽑았는데 한 1년 내에 다시 당선 무효된다 그러면 내 표가 4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예. 그런 심리가 작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되는 거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후보로 해야겠다. 그리고 다 채울 수 있는 후보 누구지? 국민의힘에서
이미 검증된 후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민간에서 CEO를 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갈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아까 경기도에서는 추미애가 호불호가 하나씩 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후보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 유승민 의원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주소 이전이 안 됐어. 아직도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럼 뭐 그냥 본인도 출마하고 고사하고 있는데 지방선거는요. 끝났네. 지방선거는 60일 이전에 그 출마한 지역에 주소를 옮겨야 돼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그 주소가 서울로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문수라든가 안철수라든가 뭐 조광환 김문혜라든가 최고위원이 도전할 조광환 거다. 최고라든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민수 최고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를 잘 낸다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도 가질 수 있다. 서울, 경기도, 부산 다 가능하고 대구도 이번에 후보 확정되면 제대로 이제 우리 후보자 라인이 쫙 정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탈도 좀 많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한번 해볼만한 해볼만하다. 그런, 해볼만하다. 대진업이 좀 이제 짜지네요. 그렇게 이제 대진표가 나오는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모레 확정되는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이 네네네. 11일에 확정되고 네. 서울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서울은 제가 지금 날짜를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도 조만간 다음 주 전에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냥 네. 어떤 분이 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미스터 칸쿤의 사진을 기대하는 일과 그리고 전재수의 추가 폭로가 어떤 게 나올지 그거를 좀 기대를 하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이 너무 많은데 예. 스포가 자꾸 들어가지고 예. 그래도 뭐 이거는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결국엔 네, 파업을 네. 좀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57조 원이라는 이 분기 최대 실적, 하여튼 역대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최고 실적을 냈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23일부터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최장 한 10일 정도 파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러면 타격이 거의 한 9조 원 정도쯤 아마 타격을 좀 입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찾아봤는데 요 얘기를 좀 해보죠. 삼성전자 사원 한 명이 이번에 하여튼 최대 실적을 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갖다가 1인당 영업이익을 따져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만큼 지금 월급을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성과급을 달라고. SK 하이닉스의 1인당 영업이익을 따져봤더니만 삼성전자의 1인당 그러니까 사원 1인당 영업이익이 3억 1,800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인당 영업이익이 13억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4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차이 나죠. 근데 네. 4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성과가 저렇게 4배 차이가 나는데 예. 성과급을 똑같이 달라는 것은 그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리고 지금 노조들이 요구한 게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성과급 상향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 삼성에. 캡이 있습니다. 그 캡이죠. 뚜껑이 있는 거죠. 실링이 예. 있는 건데 그 상향제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예. 없애야지 SK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SK가 없거든요. 없거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큼 받기 위해서 성과급 상향제 실링 없애달라는 건데 자, 근데 좀 무리한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저쪽은 이미 성과가 4배나 낮지 않습니까? 예. 삼성보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성과급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규모에 맞춰서 성과급 결과에 따라서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인 건데 저렇게 노조에서 3만 명이나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큰 좀 욕심이 아닌가? 예. 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저런 노조가 저렇게 3만 명이나 총파업하겠다는 이유는 저렇게 열흘간 총파업을 하면 회사가 입는 손실이 9조에서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단 열흘간 쉬는데. 예. 아이고,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과급 줄래? 아니면 너네 9조에서 10조 정도 손해를 볼래? 이렇게 회사에다 협박하는 이런 이제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좀 약간 가장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모두 다 부러워하는 곳 아닙니까? 아니, 삼성 이 다닌다 사람들 하면 평균- 현대 다닌다 하면 네. SK 다닌다 다 부러워하는데 거기서 너무 또 욕심을 내고 또 4배나 영업이익이 많은 곳과 비교를 하면서 거기 똑같이 맞춰달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평균 급여가 1억 5,800이에요. 네. 1억 5,800 받는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충분히 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갖다가 회사를 갖다가 10조 원 피해를 입히면서 우리는 파업을 할 거야. 10조 원을 내놓던가 아니면은 우리 말을 듣던가 아니면은 뭐 10조 원 손해를 입던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일단 다룰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전쟁 추경 얘기가 네. 계속 좀 나오고 집행이 되려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일단 그걸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예. 근데 캘 때마다 이게 자꾸 중국과 연루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쉐쉐 뭐 추경, 중국 추경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전쟁 추경인데 인플루언서 연예인 섭외비 수억을 아니, 이건 도대체 뭔 얘기예요? 예. 편성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보면 빨간 박스 있죠. 이거 예. 보면 콘텐츠 제작비 12억이 되는데 예. 인플루언서 및 K-팝스타 협업비 여기가 6억입니다. 예. 그리고 K-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홍보비 4억입니다. 자, 옆에 보면요. 인플루언서 협업비 2억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있는 유명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섭외하는 거. 이때에 한 2억을 쓰겠다는 겁니다. 저기 나오네요. 이때 2억인데 50억을 쓴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 더하면 이제 또 합치면요? 추가로 또 더하면 SNS 마케팅 사업비. SNS 마케팅 사업비는요. 유명 인플루언서 섭외해서 한국 관련된 홍보를 해달라고 이제 그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 더 받겠다고? 더 받겠다고. 이게 중국에서 한국에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SNS로 이제 공유되는 그런 홍보 해달라. 총 450억. 그리고 중국 관광객 이제 말이 좀 그런데 극진 접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대 부스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환대 부스가 어떤 모양인지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잘 못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면 환영합니다. 뭐 하와이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와이 가면 그 하와이 전통 원주민의 전통 복장 입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꼭 걸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하면서 10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복수 비자 프리패스비에 17억 원,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 홍보하고 띄우는데 32억 원을 아니 이게 왜 편성했다고 전쟁 합니다. 추경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게 왜 고유가 추경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 그거예요. 방금 전쟁 추경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 거예요. 국민들이 고유가 때문에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가를 낮추는, 부담을 낮추는, 지원하는 그 예산인데 중국 관광객들하고 고유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목적이 안 맞았다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도 인정한 거예요. 예. 왜 그 중국의 짐 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그걸 딱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면전이 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도 딱 맞는 거야. 아니 여기서 반박이 불가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을 건데. 카메라가 찍고 있거든. 그럴 리가 없을 건데라고 갸우뚱하면서 그렇다면 삭감해야지라고 해요. 그 실제로 보니까 맞거든. 예. 중국한테 짐 캐리. 삭감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중국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에 5억입니다. 그다음에 5억이 들어가. 그리고 아까 말한 중국이 환대 부스 설치하는데 13억 5천, 현지 시장 홍보하는데 세상에 223억. 그냥 중국과 한국 지방 전세기 지원하는데 100억. 그리고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하는데 태양광 사업하고 우리 고유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걸로 해가지고 6,369.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6,710억입니다. 6,710억. 그 돈을 추경에 전쟁 추경이라는 품목에 숨겨서 넣었다가 국민의힘에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전쟁 추경 고유가 지원 사업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쉐쉐저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딱 찍어서 이게 들킨 거죠. 궁금한 게 이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누군가가 예산을 그걸 짜서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인이에요? 중국 사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심스러운데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이게 전체적으로 저 홍보비 계열은요 다 문화체육관광부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여당이 다 간여를 합니다. 여당에서 이제 이 사업비 저 사업비를 야 너네 넣어라. 그럼 우리가 통과시켜 아니 줄게.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쪽지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밖에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일반적 공무원이라면 저렇게 예산 편성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예산이고 굉장히 친중국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적 공무원은 저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럼 누가 있느냐? 정치인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냐? 민주당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편성된 중국인 친중국인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좀 저거예요. 그러니까 짐 캐리 서비스. 이 대통령이 야 그럴 리가 있냐라고 했는데 저거를 찾아보니까 있어. 저희 윤희석 의원인가요? 실제로 딱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봐봐봐 중국 관광객 환영. 환대 및 편의 제공하는 큰 항목에 밑에 내려가니까 있잖아. 짐캐리 서비스 사업 편의 15억. 그중에서 짐캐리는 5억. 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하니까 맞네. 삭감.
그러니까 저 예산 편성한 것도 대통령이 누군가한테 허위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대충 보지도 않고 그냥 알겠어 통과시켰거나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네. 고유가 지금 저희 지원 예산이잖아요. TBS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깎았다면서요? 그건 깎았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것도 말이 아니까 고유가 목적으로 지금 만든 추경인데 TBS 서울 교통방송 김어준 지원하다가 망하게 생긴 그 그렇죠. 회사에다 김어준 카바치다 망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고유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수긍을 바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댓글창에 미쳤군요. 나라가 망하는군요. 이거 현지가 지금 설계했냐? 김현지 씨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네.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준공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포섭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준공이 맘먹고 국회의원 한 명한테 뭐 100억씩 찔러주면은 그래봐야 그거 뭐 300명한테 100억씩 찔러줘도 3조 원이면 되는데 뭐 준공 예산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 편 만들면 되는 건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예. 중에서요, 본인이 이제 배치 떨어지거나 정치 잠깐 쉴 때 있잖아요. 대부분 어디 간 줄 아세요? 중국에 정말 많이 갑니다. 우리 총리도 거기 갔잖아요. 김민수 총리도 거기 가서 허위 학력 얘기 나오잖아요. 예. 나오고 정청래 당대표도 중국에 갔다 왔었어요. 그때 만났다 그러다고 김민수 총리랑 같이 만났었고 소영기도 중국에 갔다 왔었어요. 예. 자, 중국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친중 인사를 발탁을 해요. 그러면은 야야야 여기 거류비 걱정하지 마, 거주비 걱정하지 마, 학비 걱정하지 마, 학위 걱정하지 마. 우리 중국 쪽에서 때리면은 다 들어줘. 학위 내주라면 내주고, 뭐 집 마련하라면 집도 마련해주고, 학비야 장학금을 하라면 장학금 해주고 다 해줘. 걱정하지 마. 중국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스라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그런 약점 하나 딱 잡히는 그렇죠. 거죠. 약점 뭘로 잡힐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약점 뭔가 잡힐 거야 중국에서. 하여튼 영상 같은 거 아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약점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약점이 딱 코가 껴 있으니까는 그래서 중국에 한번 갔다 온 그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친정부적인 행동과 발언과 법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봐봐요. 간첩법 개정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죠. 왜 반대합니까?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어허. 그거 이제 적국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외국으로 바꾸자. 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렇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 말씀 드립니다. 요 소식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끝으로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를 갖다가 2차 종합특검이 출국 금지를 시키고 피의자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피의자로 이제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이제 수사하겠다 그런 얘기인 건데 박지원 의원이요, 박상용 검사가 저희 펜앤마이크에도 좀 자주 출연해서 지금 민주당이 뭘 감추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으로 지금 공소 취소까지 이재명의 재판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당신은 검사가 아니라 방송인 같아. 아예 이참에 전향하지 이런 식으로 비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꼬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2차 특검, 박상용 검사를 갖다가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시킨 그 2차 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방송에 쪼르르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2차 특검이 뭘 수사하고 있는지를 다 브리핑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위선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가장 큰 상징적인 게 워딩이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예. 민주당 내에서 내로남불이죠. 위선이 없으면 예. 내로남불이 없으면은 민주당 의원들 아니야. 그게 언제부터 정립됐냐면 조국 때부터 정립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면서는 예. 뒤에서는 서류 조작해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던 거, 그다음 대장동 사업 같은 것들 이런 모습인데 김남국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거지 행사하면서 뒤에는 코인 부자였고 코인으로 100억 네. 대를 거래를 했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원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방송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금 보세요. 저 특검보가 어디 나갔습니까? 썸네일이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데요. 도대체 이 썸네일이 의미도 모르겠어. 이게 김어준 방송국 썸네일이에요. 저 의미가 뭐지? 그러니까 누가 독수리고 누가 파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박상영이 뭐 독수리고 뭐 이재명이 파리한 얘기인가? 난 모르겠네 이게 누구를 얘기한 거지. 어쨌든 예. 자 지금 저기가 김어준 방송입니다. 예.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특검보가 수사기관은요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 뭡니까?
공정성입니다. 예. 독립성입니다.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그 수사 결과가 나와도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죠. 근데 특검보 공정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에 대한 특검보가 지금 어디 나갔죠? 굉장히 친민주당 방송에 나가서 그동안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발언을 무수히 쏟았어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저기에 대해서 말 안 하잖아요. 박사현 검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잘못된 게 박사현 검사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 이문정. 이문정 검사는 어디 나갔습니까? 조국 혁신당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비판 발언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면은 이문정 검사라든지 특검부라든지 방송 나와도 괜찮아, 잘한다 이렇게 해. 선전선동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김어준 방송 자주 나가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어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자기들 보기에 눈에 딱 거슬린 사람이 방송에 나가면 이제 융당 폭격을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비겁하다. 그리고 박사현 검사 이름하고 얼굴 다 알려졌는데 예. 출국 금지가 웬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외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도 안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출국 금지를 때린 이유는 뭐냐면요. 망신주기예요. 망신주기. 그러니까요. 뭔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뭔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예. 저렇게 때렸다. 피의자 전환 저건 원래 예정된 수순입니다.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소영 검사가 지금 전혀 아마 저기에 대해서 위축이 되거나 이제 동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박상영 검사는 평생을 거악과 싸우면서 진짜 용기 있게 이 권력과 투쟁하던 검사지만요. 이 김지미 특검보 이 사람 양력을 보니까 민변 사무차장 출신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아니, 민변 사무차장 출신의 변호사. 민변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거기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수사를 브리핑한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진짜 2차 특검을 해가지고 박상용 검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펜앤마이크에 나오는 김지미 변호사는 너무나도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특검보 김지미 변호사는 김어준 방송에 뽀로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건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상황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눈뜨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널리 알려야지만 결국 우리 민주주의에서는요 국민이 힘을 갖고 있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펜앤마이크는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싸우셔야 되는지 저희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논평가들 모셔가지고 그런 논거들 논리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이준우 대변인이 전하는 논평도 많이 좀 들어주시기를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지현님 이름만 갖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쪽 김지미하고 요 특검보 김지미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